먼저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카페 길의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영호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좀 지루하셨는데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 각각 자리에서 만나는 거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동료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민카페 길을 지난해 6월 달에 처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시민카페 길은 2년 전 제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이 정당을 운영하면서 당원 중심의 지역 정치는 좀 한계가 있구나. 이제 정말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생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시민카페 길을 저희가 당원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때 시민카페 길을 저희가 만들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정치에 대한 벽과 정치에 대한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또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즘 저희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지금 창당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우리 안철수 현상에도 많은 자극을 제가 사실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안철수 의원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저희 당과 새정치 경쟁을 할 때 제가 비록 지역위원장이지만 선의 경쟁을 통해서 새정치를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강한 또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카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열었는데요. 오늘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새정치가 허구가 아닌 정말 독일식 새정치는 과연 무엇이고 선진정치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한 독일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을 만나뵀어요. 그분한테 독일의 정당과 독일식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독일식 정치를 선진정치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은 후진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다. 그러니까 선진 정치는 예측이 가능한 정치가 선진 정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3주 전 일요일 날 통합 발표했을 때 저도 예측할 수 없는 과연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새 정치일까 선진 정치일까라는 또 의구심이 생기고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님이 독일에서 직접 보고 느끼신 점을 저희가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반듯한 정치가 어떤 점인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성찰의 시간, 또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고요. 두 분의 토크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좋은 토크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이 다 내빈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로 2분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특별히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김병욱 사무총장님이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 주민은 다 아시는 우리 서대문구의 구청장님이신 문석진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서대문에 민주당의 뿌리이신 우리 김상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미숙해서요. 오늘 특별히 사실 저희 구청장님이신 문석진 구청장님이 우리 손 대표님이 저희 지역에 오셨으니까 대표로 인사 말씀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서대문구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구청장님이 여러 국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다만 한 1, 2분이라도 구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말이죠. 구정보다도요.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이 저희 지역 방문해 주신 특별히 우리 김용희 위원장님이랑 시민카페 길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분야의 정치를 이렇게 열고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러한 방식을 열었는데 새로운 실험이지만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도 있구나. 제가 특별히 이런 한 새로운 말은 느낌을 많이 모두 받습니다. 발음할 오늘 필요 없죠. 대표님,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편하게 오히려 또 독일에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역정도 정박사 잘 바꾸셨고 또 다양하게 우리 민주화 예, 운동, 한번 노력해보죠. 또 기독교 운동, 또 여러 가지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또 도지사, 경기도에서도 아주 잘 해주셨던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아마 모든 걸 두루두루 섭렵해서 또 독일과 비교도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또 여기 더군다나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많은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힘도 되고 또 중요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잠시 조금만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미래연구소의 최영창 서울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모든 내빈을 대표해서 네 분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오신 분들 여기 시민카페 길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우리 시민카페 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카페 길은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새 정치를 표방하시고자 기존의 지구장을 폐쇄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서 만든 카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6월 달에 굉장히 힘들게 위원장님 직접 손수 황학동 중고시장을 다니시면서 이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 진짜 발로 뛰셔서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속으로 돌려주자 이런 공간을 해서 하셨는데요. 작년에 한 행사로는 그래도 사랑하라의 전대식 작가님의 사진전, 김수환 추기경님 사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대 자연사 박물관의 민석중 작가님의 우리 서대문에 대한 과연 풍경들 그런 사진전을 했었고 그 외에 윤기찬 변호사님의 우리 가재울 지역의 뉴타운에 대한 조망권에 대한 그런 재능 나눔 강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동환 농사님의 우리 가재울 상가 번영의 상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런 행사, 농어교육에 대해서 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 또 협동조합, 저희 시민카페 길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성알이라는 이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누구나 여기 들어오실 수 있고 오늘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혹시 가시는 길에 한 번씩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그 외에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저도 여기서 하나 강좌를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서대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서대문에 대해서 여기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강연은 전부 다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카페의 길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되셨죠? 네, 그러시면 오늘 정말 중요한 두 분을 모시고 특별한 토크쇼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너무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우리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 손학규 상임고문님은 저녁이 있는 삶으로 더욱 유명하시죠. 저도 저희 남편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주말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손학규 고문님은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대통합신당의 대표,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공동대표,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십니다. 그 외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멋진 헤어스타일을 자랑하시는 송태수 박사님은요. 독일의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에 산하에 있는 고용노동연구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이 방송은 현지 생방송으로 해외까지 다 송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 두 분께 힘찬 박수, 좋은 토크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또 손 대표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평소에는 상당히 한무게 잡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톡쇼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무게를 잡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편하게 손 대표님의 독일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 대표님이 사실은 선거 대선 지난 대선이죠. 대선 끝나고 이렇게 독일에 가시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요즘에 독일 바람이 불었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 바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신 장본인이 손 대표님이신데 사실은 저도 그때 이제 손 대표님께서 왜 굳이 독일로 그리고 그렇게 이 선거가 끝난 시기에서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로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먼저 들으시면서 대표님이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하셨고 그때 그 시기에 독일을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시민 카페에 초청해 주신 김용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문석진 부청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민주가족 모두의 큰 형님이신 김상현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대문에 시민카페 기례 회원이시면서 김용호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와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정치를 또 지역위원회를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운영을 하는 것 참신한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보여지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가지 않으면은 어떤 길도 갈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와 있고 우리 사회가 독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러한 함께 간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함께 서로 간에 소통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지금과 같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아래가 막히고 서로 옆으로 막히고 지역 간에 막히고 세대 간에 막히고 또 계층 간에 막힌다고 하는 것은 분열을 뜻하고 분열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의 사회는 증오의 정치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고 김용호 위원장의 이러한 실험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또 화합과 조화의 사회를 이루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송태소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대선에 패배를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패배에 앞서서 경선의 패배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독일을 찾았는데 그때 독일을 찾을 때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 것은 내 욕심과 내가 가진 것은 내려놓되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자. 거기서 내 역할을 겸허한 자세로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격차가 심해지고 또 빈곤층이 더 많아지고 사회적인 저희 만족도 내지는 행복도가 아주 낮은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년 실업률이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있고 젊은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절망과 좌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격차, 양극화, 위화감, 갈등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그 노력은 사실은 이미 이 근래 몇 년 전부터 복지사회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그 길을 열심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출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공식화된 복지사회 내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독일, 물론 스웨덴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덴마크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일찌감치 복지국가를 하기는 했지만 나라의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되기가 어렵고 인구 규모나 영토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의 그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이미 중화공업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수출 산업의 중심이 된 그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특히 통일이 됐을 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분단의 몸살을 지금 벌써 60년 이상 알아오고 있고 모든 사회적인 갈등의 어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를테면 이제 걸핏하면 상대방을 종북이다, 보수다, 진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몰아치는 분열과 갈등 구조가 증오의 정치로 나타나는데 그 매개가 분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5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으며 통일의 과정은 어떠했고 통일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갖고 독일을 갔었는데 독일에서 본 것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에 상당히 깊은 바탕에 정치 통합이라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독일의 현지에 가서 아주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작년 8월에 9월이죠. 총선거를 직접 지켜보면서 독일의 사회통합, 복지국가의 그 근저에는, 그 바닥에는 정치 통합의 힘이 있었고, 또 독일 통일의 그 바탕에도 정치 통합이 있었다. 독일은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49년에 소독정부가 수립된 이래 65년 정치사에서 선거는 23번이나 있었습니다만 수상은 8명밖에 바뀌지 않은 놀라운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안정의 바탕에는 연립정부, 연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고, 연정을 통해서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연속성을 갖고 계승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독일 통일의 선도적인 역할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독일 통일을 이룬 당시에 수상은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기민당 보수 정당의 그 수상인데, 그동안의 기본적인 통일정책 노선에서 큰 변화가 없이 기민당과 삼인당과 기민당을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국가 정치 23년, 앞으로 1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2023년이면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를 전부 다 폐기하게 돼 있는데, 그 정책이 보수 정당인 기민당 그 정부의, 지금 현재 정부 메르켈 수상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로 치면은 빨갱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당의 정책이었고, 그 녹색당의 정책이 3인당에 의해서 받아지고, 3인당과 연정을 통해서 기민당에 의해서 받아지고, 이렇게 해서 좌우를 뛰어넘는 정책적인 연속성,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저 단지 국회에서 몸싸움을 안 하는 이런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발전되고 하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함께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모두 인사 말씀을 너무 다 해버리면 사회자가 할 일이 없을 테니까, 글쎄, 저도 지금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오늘 며칠 새 여러분들은 신문을 통해서 브란덴부르크 문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이제는 독일의 명소가 아니라 세계의 명소입니다. 통일을 보고, 화합을 보고, 통합을 보는 그러한 통일과 통합,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 된 브란덴부르크의 문.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 우리 한반도 어느 곳인가, 그것이 휴전선에 세워지건, 백두산 압록강에 세워지건, 한강에 세워지건, 어디에든지 멀지 않은 우리 시기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이 워낙에 이 개인 청중 연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늘 토크쇼 이 포맷을 잘 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박수 받으시기 없는 겁니다. 예, 좀
그래도 오늘 짧게 한 거예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어떻든 워낙 이렇게 모두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독일의 정치에 대해서 좌우를 넘나드는 정책적 연속성들이 지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브란트의 3인당의 그 통일 정책이랄까 하는 게 보수 기민당의 콜 수상에 의해서 계승돼서 통일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녹색당의 반핵 에너지 정책이 또 현 수상인 메르켈에 의해서 또 받아들여지고 2023년부터는 이제 핵발전소들을 서서히 폐기해 나가기로 이런 결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정책적 연속성이 가능한 그리고 그게 뭔가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통합이 가능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책을 예를 들어서 기민당의 콜 수상이 받아들이고 또 지켜나가고 이런 과정들에서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안정된 정치가 가능하기 위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정당의 의지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없다라면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독일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경험하십니다만 이번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적 선거의 화두가 복지였고요, 그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 민주화의 한 내용으로서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많은 공약들이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속에서 실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선거 경험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연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과정 보시면서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들 이런 게 아마 그 토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경험하신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민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잘하면은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야당에 위치해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저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이 너무 잘하면은 우리가 설 입지가 있겠나 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랬는데 뭐 정치로 보면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다 해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우리 집권도 못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530만 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 지지 기반이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서울시장도 했지만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하면서 기업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었고 또 본인이 주장하고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다시피 어려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뭐 아주 본격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6.3 사태 때 잠깐 감옥도 갔다 와서 민주화에 대한 맛도 좀 봤을 거고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은 글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수적인 기반도 튼튼하고 또 어느 정도 전향적인 사람들 이런 생각도 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엉뚱하게 처음부터 미국에 잘 보이겠다고 하는 걸로 시작해갖고서는 우리나라 소고기 갖다 팔아먹고 광우병 사태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시대를 잘못 읽은 겁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물론 국가 그 수반으로서 기업에 우호적이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시대의 요구인 사회 정의와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생각을 못하고 그저 이미 물지나간 신자유주의 기업자유화 이것만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게 잘못돼 갖고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 5년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에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됐고. 왜 제가 지나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못지않은 아주 좋은 기반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할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독일 얘기로 돌아가서 독일이 복지국가, 그 정도 규모에서는 복지국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의 나라입니다. 근데 독일의 복지국가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비스마르크 때 시작됐습니다. 비스마르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철혈제상이죠? 철혈제상이라는 게 뭡니까? 철혈제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스마르크의 그 연설,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철과 피라는 나오는 연설의 앞뒤 문맥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론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다.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언론, 다수결, 민주주의를 부정한 겁니다. 철이라는 거, 산업이죠. 우리로 치면 개발 독재입니다. 국민들의 피를 요구하는. 그 독재를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처음엔 집권을 해갖고서는 가톨릭을 탄압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탄압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펼친 것이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왜? 노동자들을 사회주의하고 격리를 시키려니까 노동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캐럿을 주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 노령연금, 노령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불만 세력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나름대로의 사회통합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규제개혁 뭐 7시간 끝장 토론을 하고 뭐 그 사회를 막 이제 그 흥분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 뭐 그것 때문에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규제개혁 해야죠. 저 자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규제개혁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그 국무총리하고 회의를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기도 한 사람이고 한데, 그러나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 있고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더 강화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치 국가의 모든 역할은 다 손 놓고 열정쇼 하면 된다.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육강식의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막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목표는 그 구성원의 그 행복을 높이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독일이 저렇게 사회 통합, 정치 통합을 이룬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일 헌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죠. 독일 그 연방헌법 기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다. 이게 독일 그 헌법의 1조입니다. 바로 이런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독일이 한편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비스마르크 이래 아무리 어려웠어도 바이마르 공화국 그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복지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그 중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 것이 그것이 독일 정치의 기본이 되어 있다. 우리도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어려워서 그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하더라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간을 존중하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대표님께서 이제 그 대선 경선 나오시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을 하셨어요. 앞에서도 이제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복지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은커녕 주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구호입니다.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은커녕 내 저녁이 없어도 좋으니까 일자리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야간 작업을 해도 좋으니 그 직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건 교대조라도 좋으니 정규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대 보험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그 취업인구 그 봉급생활자 한 1,500만 중에 800만 정도 내지는 그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구호죠. 그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삶을 보았을 때 직장에서 그 수입이 모자라서 억지로 잔업해야 되고 또 그 생활이 어려워서 그 주말 노동을 강요받는 이런 일이 없고 또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고 내가 직업의 성격상 밤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다른 때 그것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면서 사회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이나 내 개인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함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제약이 없고 노동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회적인 격차, 차별이 없어서 인격적으로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의 직장 상사와 그 직원 관계, 기업주와 여직원 관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취급이나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걸 제대로 좀 더 완성된 단계로 올려가보자 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를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제가 내놓은 구호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주목은 끌었습니다만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또 화이트 칼라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직장인 사회에서 주목은 끊고 인기는 얻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권역 후보도 되지 못한 것은 그 구호가 우리 현실에는 너무 이른 구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뭐 물론 구호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그 구호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저도 어제도 뭐 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산에서 만난 사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을 독일에서 이제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본 것은 사실 노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노인이 많죠. 근데 백화점을 가건 슈퍼마켓을 가건 식당을 가건 노인들이 이제 편하게 옷을 입고, 뭐 부부들이 그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비어가르텐이라고 하는 맥주집에 앉아서 먹고, 또는 여자들끼리 또는 남자들끼리, 근데 아주 편안한 모습. 그것이 제일 많이 눈에 띄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는. 복지제도의 꽃이 역시 노인복지라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인들의 85%, 95%가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95%. 네, 95%. 95%가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마쳐도 은퇴를 해도 생활이 일단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독일의 노인이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많고 그 연금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다. 근데 이게 독일도 이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돼서 이제 좀 지나면은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아야 될 사람은 많아지고, 그럼 어렵죠. 근데 우리는 내 돈 내고 내가 찾아먹기 아닙니까, 연금이라는 게. 독일은 내가 평소에 그 버는 데 따른 일정한 액수를 내면서 실제 그 노인이 돼서 받는 돈은 지금 내는 사람들이 걷어주는 이런 형태예요. 그걸 무슨 식이라고 하죠? 세대 간의 계약. 예. 아, 그러니까 뭐, 보장식. 예. 내 걸 적립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적으로 내가,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제도상에, 근데 하여튼 기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우린 국민연금이 지금 뭐 300조쯤 됐습니까? 네. 이제 그거 갖고선 앞으로 지금은 계속 연금이 그 적립이 많아져 가는데, 이제 노인층 그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 이제 급격히 빠져갖고 2050년 그걸 조금 늦추긴 했습니다만 2060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런 고갈 개념이 아니라 독일은 지금 내가 버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연금을 내는데, 내가 65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그 버는 사람들이 걷어서 내주는 이런 제도인데,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거다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러한 제도를 오랫동안 그 만들어 왔기 때문에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현역이 있는 삶의 두 번째 경우는 어린이 아이들한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학교에 가보면은 그냥 놀아요. 공부 안 하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놀이터예요. 근데 그건 다 상상을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이제, 물론 이제 그 교육제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합니다만,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우리가 이로 치면은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직업학교 쪽으로 앞으로 직업 쪽으로 갈 거냐, 공부 쪽으로 갈 거냐. 그 학교가 갈리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다시 공무원 쪽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찌감치 나뉘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한 게 독일의 경우에 그런 직업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면 대학교 나와서 취직한 사람이 뭐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있겠죠. 그 나이가 되면 다 같은 수입을 보장받는 그런 제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득의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안정적인 직업의 보장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제도도 가능하다. 그러한 교육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애도 억지로 공부를 그냥 쥐어짜서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이 자유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학교 생활 속에서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능력이 더 크게 발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생활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 도덕적인 인간을 키워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 능력을 보면은 독일이 우리한테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의 그 수학 능력은 확 달라지는데 그렇게 독일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전에는 10% 지금은 좀 늘어서 한 30%가 되는데 그렇게 대학 가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고 고등학교 때 우리보다 수학 능력이 훨씬 적어도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에서 여태까지 노벨상 하나가 안 나왔잖아요. 거기는 한 연구소에 노벨상이 7, 8명 되고 그 베를린 대학에 가니까 뭐 노벨상이 40명 되죠. 40명 훔볼트 대학. 이렇게 훔볼트 대학.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인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거기까지만. 예. 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드셨을 것 같아요. 뭐 한번 간단하게라도 잠깐 지금 뭐 예상이 없던 겁니다. 한번 예. 국가자유동 행정가 유지영입니다. 예. 앉아서 편하게. 제 예. 카페에 오시면 환영하고요. 예. 어디서 커피 팔아 남은 돈은 김정일이 어디다 쓴지는 몰라도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카페 왔는데 커피 한 잔 안 주고 맹물만 줘. 예. 그래요. 근데 송 대표님과 같이 해보니까요. 예. 그 생각도 나요. 지난해 그 바다 이야기 했을 때요. 예. 먹은 못하고 고향 놈들 처먹을 게 없어서 국민의 돈을 처먹으려고 또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네. 근데 예. 제가 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그 옛날에 양김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심정입니다. 지금 이 정책 때 보면요, 이렇게 민주당이요, 어떻게 좀 겁박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니들 내가 가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볼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의원 다 죽이고, 기초단체장 다 죽이고, 그 토대 위에 안철수의 새정치를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김대중 그 대통령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정치인은 국민들의 반부만 앞서고 왔는다. 그래서 지금 전체 때 보면요. 참 김대중 대통령이 좀 그렇습니다. 그 뭐 돌아가신 분 살려올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아니, 여하튼 민당 그 고문단에 얘기가 나왔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주 네. 승이라는 게 한번 그러면은 손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리고 경험하신 새정치 요즘에 새정치 화두인 것 같은데요. 네. 새정치에 대해서 독일에서 경험하신 새정치 대표님 어떻든 뭐 정치학자이시면서 또 뭐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현실 정치를 하셨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보신 새정치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런 새정치를 지향한다라면 어떤 것이어야 할지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잠시만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학규 부모님께서 새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요. 새정치는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지금 현 정부는 창조하거든요. 그러면 자, 새정치와 창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새정치로 넘어가니까 독일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독일 얘기 하나만 더 하고요. 예. 결국 이제 새정치를 얘기하는데, 새정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들 모르니까 여쭤야지. 아니. 한번, 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 또 한 번. 예. 원칙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가 원칙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 또, 좀 무슨 말씀? 원칙 말했어. 원칙.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물 많이 먹으래요. 네. 또 새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예. 또 말씀하신 분 있어요? 네. 새정치는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정치하는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도 조그만 가게에도 그 손님을 향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가 양당체계가 되더라도 서비스를 경쟁하는 게 돼야 되는 게 새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주 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바로 이런 거고, 네. 새정치는 안철수, 아까 현상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뒤에서 안철수 뭐라고 그랬죠?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예.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지금 새정치는 이를테면 안철수의 명함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원래부터 있는 말이긴 한데 이러셨어요. 김상현 고모님은 아마 기억을 하시거나 또 그냥 단순 단어니까 그때 기억을 못 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1960년 4.19 학생혁명을 하고 7월에 선거를 했죠.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집권하면 새정치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정당 이름이 뭐였어요? 새정치국민회의였잖아요. 새정치는 결코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안철수의 명함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새정치가 지금 그렇게 어필하고 안철수 대명사 같이 된 것은 뭐냐? 소위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얘기를 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좌절이죠. 근데 정치에 대한 불신과 좌절, 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길거리에 가면은 특히 시장에 좀 싸우시 좀 말아요. 이런 게 가장 크죠. 또 선거하러 가면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선거 때만 와갖고 그러죠. 그리고 아유 국회의원 저놈들 다 도둑놈들이지 이러고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그러면 뭐 정말 다 뭐 도둑질 많이 하고서 곳간에다가 금송아치만 쌓아놓고 그런 줄 알고 뭐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잘 사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여기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문석진 구청장 하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여기 그 서대문구에 무슨 도로공사 있다 그러면 저 도로공사에서 문석진이 얼마나 처먹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 그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좌절하는가? 그렇게 정치인을 도둑놈이라고 보고 정치인은 약속 안 지킨다고 보고 왜 선거 때만 온다고 보고 뭐 이런가? 결국은 저는 삶이 고달퍼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날이 갈수록 안 되잖아요.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그 빚내 갖고서는 가게 내에서 6개월 이상 가는 가게나 무슨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하다 뭐 프랜차이즈 하나 업소 차려놓으면은 그 본점 이런 데서부터 당하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대로 학생들 공부를 시켜봤자 대학 졸업할 때가 가까웠는데 취직 뭐 난감해갖고서는 빙빙 뭐 학원에 또 간다, 토익을 뭐 하러 다닌다, 어디 군대로 피해 간다. 송태도 박사도 애들 가르치지만 어떤 교수가 얘기하는 게 지방대학인데 작년에 자기 반에 그건 뭐 특수한 12명이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한 게 딱 2명인데 하나는 한 2달 다니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하나 이제 근근히 다니는데 어쩐지 모르겠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말을 깨끗하게 하라, 국민의 뜻을 받아라,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해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서비스 경영을 해라. 근데 좀 제대로 살게 해주고, 좀 풍성하게 해주면서 격차도 좀 없게. 그런 걸 겁니다. 결국은 새 정치의 목표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을 나중에.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독일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발전 성장을 이루면서 그것을 골고루 국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치. 요새 조금 단어가 조금은 들어갔습니다만 불과 한 3년 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했지 않았습니까?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온통 사회가 부정의하고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의 또는 큰 기업의 횡포가 심하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쥐들만 활개를 치고 이러니까 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독일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그러한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과 정의가 함께 발전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얘기 중에서 아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노동의 문제인데 독일 노동제도의 대표적인 제도로 노사 공동결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지위나 대우에 관련된 것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합의를 해야지 의사결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경총하고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독일의 사용자 단체, 우리로 치면 경총하고 독일의 노동자 그 단체하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 노사간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광역 단위의 그 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엔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가 있고 또 그것이 각 산업별로 기계산업, 항공산업, 석유산업, 산업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6,700개의 노사교섭 단위가 있다. 맨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적용이 되고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그건 또 그 아래 단계로 또 그러니까 운수다 그러면은 그 전국 단위에서 전국의 사용자 단체하고 노조하고 금년도 임금 인상은 4.7%다. 노동시간은 얼마다. 기본적인 걸 얘기해 놓으면 거기 관계되는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에서 노동자가 좀 약체더라도 전국 단위에서 아니면 도 단위에서 또 산업별로 결정이 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각 기업에서는 워커스 카운슬 노동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과 기업 간에 또 그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배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희 독일이 갖고 있는 공정사회로서의 모습인데 이것은 그 독일의 어떤 그 사회 운영 내지는 정치의 정신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 헌법 1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하는. 그런데 독일 헌법 20조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해당하는 것이 20조인데 그거는 독일은 사회적이고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이다, 국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사회적이라는 것이 그대로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국가의 목표는 우리 사회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초대 정부는 아데나워 수상이 이끄는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보수 정당이었습니다만 그 아데나워 정부가 표방한 경제 정책은 그냥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였습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과실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제 체제를 처음부터 지향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 독일의 경제를 뒷받침한 정치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 정치를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사회 삶의 내용, 경제 체제의 내용 이런 것에 좀 더 깊이 있는 모색을 해야 될 것이다. 내용이 없이 그냥 새정치 그러니까 새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오면서부터 안철수는 계속 새정치의 내용을 채워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었던 겁니다. 새정치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국민 개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이렇게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든 뭐 복지제도이건 뭐건 이런 공동체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이 부분에 가장 충실한 그런 지향성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또 기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뭔가 협동조합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잠깐 의원으로 하셨죠? 분당구에서요? 몇 개월이셨죠? 예, 그때 이제 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아마 요즘에 뭐 바람이 불고 있죠? 서대문구도 아마 협동조합 뭐 바람이 불고 있을 텐데, 아마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제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법을 대표님께서 이제 발의하시고 제정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그 사익을 추구하는 내지는 뭐 기업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기업 형태하고는 다른 기업의 가능성들을 어떻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모색해 보시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 텐데 예.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고모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구의원에 도전하는 봉안동의 유경선이라고 합니다. 유경선입니다. 예. 고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분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단, 예. 우선 저는 독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독일이 가장 좋아진 적이 있다면 통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새롭게 독일에 가서 배울 건 없다고 봅니다. 기본 틀은 김대중 대통령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와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면은 그러면 통일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6.15 공동선언 그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면은 그러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독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을 강조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얘기가 되는 브란트 수상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불과 보름 전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전에 독일 통일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통일의 선구라고 하는 브란트 수상은 결코 흡수 통일과 같은 사고를 하지 않았고, 브란트 동방정책의 기본은 접촉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에곤 바르라고 하는 브란트의 보좌관, 그 유명한 말이 접촉을 통한 변화. 그게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입니다. 그게 포용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힘은 동독 주민들한테서부터 나온 겁니다. 동독 주민이 독일 사회, 동독 사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동독의 자유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과 1년 만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동독의 국민들이, 동독의 주민들이 독일의 자유화를 이룬 그 변화는 서독에 의한 끊임없는 지원과 그 교류입니다. 뭐 요즘 일부 언론에서 뭐 서독은 동독에 뭐 일방적인 퍼주기를 안 했다 그러지만 퍼주기 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나올 때는 뭐 돈을 안 갖고 하지만 서독 주민들이 동독에 들어갈 때는 동독에서 얼만큼 이상 돈을 쓰라고 그랬죠. 예. 우리도 20마르크. 예. 20마르크인가. 근데 그 돈은 돌아올 때 쓰지 않고 남은 거 가슬러 주질 않습니다. 동독마르크로 그냥 들어갈 때는 서독마르크를 동독마르크로 환전을 해주고 돌아올 때는 환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보고 기민당 정권인가 서민당 정권인가 다 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회가 살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축적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동독의 주민들을 마음을, 의식을 바꾸게 한 것이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독 동방 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주변 사회 협력을 이끌어낸 노력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동독과 서독을 동시에 인정을 해서 평화 공존을 상당히 일찍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1949년에 서독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양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불과 6년 만에 동독과 소련이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수교를 합니다. 불과 6년 만에. 그거는 서독이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1975년에 동독을 승인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하고 소련이 국교 정상화를 한 건 1990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건 1992년이고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죠. 그리고 무엇보다 1991년에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아직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955년에 1975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때 미국의 눈으로 봤을 때 동독이 정상국가라서 국가를 승인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뤘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괴뢰 집단이라고 썼죠. 불법 정권이죠.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우리 국내법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는 서독이 주변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를 설득을 해서 동독을 인정을 하자. 그리고 서독은 당시 공산 소련의 위상 국가였던 러시아, 체코 이런 데하고 끊임없이 우호 관계를 맺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소련이 동의를 하고 고르바초프가 협조를 한 겁니다. 이웃 그 주변국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공존을 인정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든 것, 이것이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을 합니다만,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브란트 수상 때 동방정책으로 동독에 대한 그 교류, 협력, 지원 이런 것을 했던 것을 그 다음 기민당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이명박 정부처럼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던 건 싹 무시하고 완전히 문 닫아가는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연속해 나갔다 얘기죠. 그리고 1990년에 양독이 통일할 때 헬무트 콜 당시 그 소독의 보수 정당인 기민당의 수상이 그때 양독을 통일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경제 통합을 하는가 이거였었는데, 동독의 마르크와 소독의 마르크가 가치로 봐서는 4대1 가치였는데 그걸 1대1로 교환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독의 구매력을 높여서 동독 경제를 그 소독 경제 이점을 받아들이게 하는. 물론 소독에서는 난리가 나죠. 어떻게 가치가 4대1밖에 안 되는 걸 1대1로 하느냐. 근데 바로 그것이 아마 헬무트 콜이 보수적인 정당의 수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 3인당, 그 진보정당의 수상이었으면은 그런 여론의 문매로 그걸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그런 통일정책의 연속성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정치 통합이다. 통합의 정치다. 그런 세 가지 요소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락 대표님 평소 존경하는 좀 고맙습니다. 프란스카 교황께서 8월까지 방문하시다는 글을 보니까 신의 은총을 당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친절한 미소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락 대표님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위해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 드리겠는데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나라의 큰 역사의 머리로 남을 거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 역사 큰 죄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영남권에서 뭐 지역을 평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남권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집권했습니다.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국민의 힘을 모아서 대통령이 집권했는데요.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을 냅니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이 나라에는 경상도 아니면 여야를 먹는 지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호남도 아니고 경상도 아닌 중부권, 특히 춘천, 경기 이쪽 수도권 이쪽으로 해서 정권을 내겠으면은 균형적인 정치 발전을 있고 새정치라는 단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역사 큰 죄인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다음 한 가지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샀다고 그러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뭔가 국민 정신 개혁운동을 했었는데 그냥 그걸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해서 국민 절사로 국민의 마음을 새롭게 샀다고 그러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제 집권했으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같이 사는 것이 국민이 정말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정신적
계획운동, 정신운동을 좀 했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제가 좀 대표 있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독일도 지역주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지역주의 경험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독일에서 지역주의 있는데도 그거를 극복하는 그 힘이랄까 아니면 제도적인 근간 뭐 이런 게 어떤 거라고 보시고 계시고 예.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로 예, 예. 하고 아마 뭐 해외도 연결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독일이 연결돼 있답니다. 그래서 예,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 남을 위대한 정치가다,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집권이 불가능한 걸 집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권을 했지만 그분은 소수 정권이었습니다. 그 소수 정권으로 그 남북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획을 그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죠. 집권 5년 동안에 당신 마음대로 총리를 하나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저 억지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뭐 실제적 정치적인 의미도 없는 김석수 총리 하나 말고는 그 전에 김종필 총리 자기가 임명했습니까? 박태준 총리 자기가 임명했습니까? 이한동 총리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분의 경우에는 임명 동의 받지 못해갖고 뭐 서리 두 분 하다 말고 그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총리 하나 임명을 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나마 그렇게 끌고 오면서 역사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그 틀을 만들어 놨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정치적인 소수자니까, 그러니까 소수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뭐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다음 정권을 이어서 창출을 했습니다. 그건 뭐 정말로 거의 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뭐 숭배하고 치왕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북대화나 이런 걸 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이런 걸 하지 못했다. 그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 구조적으로 갖는 소수 정권으로서 취약점이죠.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근데 집권자지만 언론을 제대로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뭐 국회를 제대로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거는 물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취약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국제적인 취약 정도 있거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김대중 대통령과 이 정권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봤으니까, 저거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저쪽 자기네 뛰어넘어서 북한 쪽하고만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여하튼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다 미국에다 알려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불신은 가시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한 것이 저희 그 남북 관계를 위한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역부족이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까지 다 잘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퍼주기 논쟁이 일어나고 그걸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국민 여론은 전부 다 그쪽으로 돌려가고서는 남북 대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주류가 돼버리는. 근데 그것은 하지 않을래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소수 정권으로 시작한 김대중 정권의 구조적인 취약점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것이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면서 또 독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 바로 통합의 정치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혼자 정권을 잡지 못하니까 DJP 연합을 했습니다. 지역 연합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YS 경우에는 그 민주화 1987년에 민주화를 이루고 그 뒤에 DJ, YS 서로 경쟁 속에서 3자 구도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노태우 대통령이 돼서 저희 군사 정권이 군복을 벗은 그 민간인으로 군복을 벗은 군인에 의해서 승계되는 이런 과정이었었고 그 뒤에 YS는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대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3당 합당을 했죠. 그리고 최소한도 초기에는 3당 합당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YS의 권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권위는 그 당시 수적으로 우세했었던 민정당 또는 JP, 자민련을 완전히 압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는 다시 민정당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YS가 레임덕에 빠지게 되죠. 그 뒤에 DJ는 지역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 지역연합을 통해서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대단한 거다. 이거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역연합, 그 지역연합의 불안정성은 DJ 정부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JP가 얼마나 말하자면 목리를 부렸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소위 연합정치, 연립정치입니다. 이제는 지역으로보다 정치 세력으로 각기 다른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민당, 자민당이라고 하는 양대 정당과 자유민주당 또는 녹색당, 지금 좌파당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위 코얼리션, 연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다수를, 그러니까 제1당이 원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더라도 제2당하고, 그러니까 제3당하고 연합함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존을 함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이 요구하는 바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정치적인 연합을 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저희 사회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금 가능하게 한 것이 독일의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제3당의 출연이 가능하게 하고, 이걸 뭐 간단하게 해서 투표를 2개 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 투표하고 또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근데 정당 투표율이 예를 우리로 쳐서 새누리당이 뭐 40% 나왔다. 민주당이 35% 나왔다. 그리고 무슨 제3당이 5%나 6% 나왔다. 그러면 전체 의석을 그것대로 나눠서 전체 의석은 그 비율로 갑니다. 근데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은 다 당선을 하고 남는 사람들을 거기서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명부에서 보충을 하는 식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한 50석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전체가 그 지역에 그 기독교 사회연합이라고 하는 기민당의 바이에른 그 정당입니다. 그 지역구는 100% 그 사람들이 돼요. 우리처럼 아주 그 지역색이 강합니다. 대신 우리 지금 민주당이 거기서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출마했었던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례대표 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경상북도에 새누리당이 지역에서는 40명이 전부 다 되고, 민주당이 거기서 떨어진 사람 15명이 되는 이런 식의 정치구도.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과 정치적인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이 독일의 그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이것을 연합정치 또는 합의제 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진행상 지금 바깥에 그 독일에서 이렇게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중계되고 있거든요. 생중계되고 있어서 좀 연결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시 넘기겠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한 분만 질문을 간단하게 듣고 한 분만 잠깐만 듣고 가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지금 되나요? 저희 보육시설에서 연 4년째 지금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보육료는 4년째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질문도 사실 또 질문을 또 하고 싶은 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 질문을 현지 연결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질의응답쇼 이렇게 질문이 뜨거울 줄 몰랐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곳에 계신 분만 토크쇼를 듣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뒷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세련교 고객님 저기 이곳에 안 계시지만 그 먼 곳에 계신 팬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럼 들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를린입니다. 독일이에요. 예. 독일 어디? 지금 저는 지금 체크포인트 찰리 있고요. 이게 체크포인트 찰리. 예. 예, 여기 이제 옛날에 동베를린이나 서베를린이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장벽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카페도 많이 들어서고 굉장히 문화적이고 이제
문화적이고 이제 또 상업적인 곳이 되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짧게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옛날 이제 장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저 소개가 늦었는데 저는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석사 정치 학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최서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통일에 대한 이제 토론도 했었는데 현재 박근혜 정부에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밀양 송전탑이나 이제 원전 이제 문제가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한국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보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다음 분 연결돼 있나요? 자, 그러면은 박준규 씨라고 좀 부르세요. 네, 송 대표님, 박준규 씨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박준규 씨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기 어디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역삼동 사무실에 31살 예비 창업자 곽준규라고 합니다. 역삼동?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이번 독일 방문을 계기로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화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마지막 분, 김진수 씨. 김진수 씨요? 네, 이분은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통과하고, 이분은 지금 지하철에서 접속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첫 시도라서 약간 진행이 그렇지 못하지만, 이 현장에서도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우선 손 대표님, 우리 송학규 대표님께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무슨 공중파 방송이나 큰 방송도 아닌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독일 체크포인트 찰리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소위 통일은 대박이다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거 껐어요, 근데? 우리 거기 끄는 게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보이고 들리세요? 돈이 드니까 그런 거 껐나?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통해서 또한 통일 논의가 일정하게 금기실이었던 것을 틀 수 있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론은 지금 다분히 북한 사회의 급변 사태, 또 그것에 바탕을 둔,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흡수 통일 쪽으로 가정을 하는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통일 준비를 지금 해야 되겠다. 통일 준비 구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급변 사태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급변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북한의 어떠한 사태에도 통일의 능력을 키우는, 통일의 그릇을 키우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 정책이 중심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분단 체제를 극복해서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편안하게 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미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북미 국교 정상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북미 대화, 북미 국교 정상화를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한데, 북한도 북한이 모든 것 또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무조건 대화하고 무조건 지원하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문을 열고, 그런 북한이 처음에는 열었다가 닫고 또 뭐 전쟁의 위협을 하고 또 뭐 미사일 발사하고 뭐 또 핵실험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력 또는 뭐 그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더라도 다른 한편은 계속 이 문을 열어가고 대화를 하는,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박근혜 통일정책에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통일을 강조하는 나머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는데,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결국은 남북이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일자리를 서로 갖고 이렇게 하는 실질적인 통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어느 때인가는 자연스러운 통일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기 씨가 6.4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로서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물론 무조건 이기고 싶죠. 그러나 상대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 단순한 조급증만 갖고서는 결코 국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그 지방자치의 내용과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국민은 변화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영유아 복지 관련해서 간략하게라도. 네. 영유아 복지. 지금 보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보육제도가 그동안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02세 그 무상보육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예? 2011년. 02세 무상보육이 이게 무슨 그 당연한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런 데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독일에서도 정치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독일의 보수 세력은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왔는데 메르켈 정부에 의해서 작년에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가 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사람한테 왜 양육비를 주느냐. 또 거꾸로 보육시설에서만 양육을 하느냐. 그럼 집에서 내가 양육을 하는데 양육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가져가는 그건 우리에서 있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논쟁입니다. 지금 보육 지원비, 보육 비에 대한 지금 시설에 전기세, 수도료, 공과금은 올라가는데 이건 몇 년째 동결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보육시설의 발전이나 보육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같이 해나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계속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시간. 네, 아직도 지금 다음 저기 정말 간단하게. 지금까지 저는 이 지역에 구의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희라고 합니다. 독일 정치 제도하고 복지 제도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지난 2012년 7월 여름철에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제3차 복지 정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거, 보육, 노인 정책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고, 노인 정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독일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하고 노인 정책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 그런 대표님께서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독일의 정책하고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좋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그거는 다음에 노인 정책 할 때 하죠.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노인 정책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기초연금을 100% 다 주느냐, 오히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00% 다 주겠다고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동이 작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80%에게만 주겠다. 이랬었고,
하여튼 기본적인 생활이 노인들에게 가능하도록 그걸 강구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층 노인들에게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선 기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0% 노인에게 주겠다고 뭐 했을 것이 한 거고, 물론 욕심 같아서는 보편적 그 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100% 다 주겠다고 우리도 뭐 하고 싶었겠죠. 근데 복지라는 게 그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새누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또 어떤 정당도 책임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겁니다. 그때 그 해당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바를 뭐 다 들어준다고, 다 들어주면 좋죠. 근데 다 들어주는데 그 감당 못하는 걸 당장 그 눈앞에 서 있는 유권자들에게 해주겠습니다 하다가 빵꾸 낸 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상당한 정도 이념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국민 모두에 이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이념, 그런 생각과 가진 사람들한테까지 뭘 주느냐, 없는 사람들, 극빈자들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자고 하는 보수적인 복지 정책, 이런 차이가 이념적으로 갈려지기는 합니다만, 그 어떠한 것도 그 복지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진보는 뭐든지 다 한다고 그러고, 그 경제적인 능력, 대정적인 능력 없이, 그거는 그 책임 있는 진보가 아니니까 말이죠. 책임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층의 논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야말로 진보적인 복지 정책의 바탕이 돼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복지를 현실적으로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지와 함께 그 성장도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고 능력 있는 진보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질문이 너무 안 나도 걱정했는데, 여러분들도 하신 말씀 너무 많으시고, 사실 손 대표님도 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사실 저희 손 대표님과 포토타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김영호 위원장이 이렇게 시민 카페로 지역 그 정치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게 많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김영호 위원장의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우리 그 정치의 어른이신 김상현 의원님, 고모님께서 나와 앉아 계십니다만, 그 아드님인 김영호 위원장이 막말로, 시체말로 아버지 백을 쓰기로 했으면은 중앙당의 여러 당직도, 중요 당직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김상현 의원님이 김한길 대표가 누구한테 우리 김영호 매일 텔레비에 나오는 자리 하나 좀 줘, 그러면은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쭉 자기 능력을 키우고 세계를 보고 그러면서 지구당 그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아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보기에 좋았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자세로 지역위원회를 운영을 하니까 오늘 제가 놀랄 정도로 아주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 또 아주 진지한 토론의 자세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한다고 왔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저에게도 좋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